안녕하세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아이는 외동인데 그래서 성격이 이런가요? 혹은 우리 아이는 첫째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우리 아이는 막내인데 너무 의존적이에요. 혹은 우리 아이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출생순위와 인간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출생순위와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 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러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들러는 우선 간단하게 아들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중상층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러는 병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했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려서부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녔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생의 목표로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러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밑에 동생도 몸이 약했으며 아들러가 3살 때 아들러 옆에서 동생이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이었지만 동생의 죽음은 아들러가 의사가 되겠다는 삶의 목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러의 학창시절은 매우 평범했고 공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수학을 낙제하여 재수강을 받기도 했으며 아버지가 교사에게 불려가서 아들러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니 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재화공을 하면 좋겠다는 진로 상담을 받았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로 아들러는 구두 수성공보다는 의사가 되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며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아들러는 대학을 졸업한 후 1898년에 안과 의사로 개업을 하였고 그 후에 일반 내과, 그 다음에는 신경학과 정신의학으로 전문 분야를 바꾸었습니다. 아들러는 개업을 하고 나서도 심리학,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러는 이야기하기를 즐기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러는 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 생활을 하였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의 부탁으로 문제 학생들과 그의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아동 상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아동 상담소는 교사, 사회사업가, 의사,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현장 실습 장소로 비엔나의 공립학교에 최초로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러는 부모 교육, 부모 상담 프로그램, 교사 교육, 집단 상담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1904년에 출판된 그의 첫 번째 논문인 교육자로서의 의사는 모든 교육자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아들러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아동의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약하거나 의존적인 아동에게는 더욱 그들의 강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아동이 가진 최대의 자산이 삶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적 용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로이드가 인간 정신의 장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누었고 이것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아들러는 의식과 무의식, 마음과 육체, 접근과 회피, 양가 감정과 갈등의 양극성 개념을 부정하고 인간은 목표를 향해 일정한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역동적이고 통합된 유기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동, 사고, 감정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상담학이나 심리치료학자들이 통합적 상담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들러는 이미 100년 전에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전체적 존재임을 강조한 시대를 앞서간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 이론으로 유명한 매슬로우도 아들러의 전체성 개념에서 개인 심리학파의 우수성을 보았으며 해가 갈수록 아들러가 더욱더 옳다고 느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의 인간에 대한 이론은 더욱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아직 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의 전체성에 관한 강조이다라고 매슬로우가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출생순위와 인간관계에 대한 아들러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들러는 어린 시절의 가족구도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구도는 가족의 사회심리학적인 배치를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의 성격 특성,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적인 유대, 출생 순위,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우세와 복종, 나이, 성, 그리고 가족의 규모가 모두 가족 구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들과 어떤 역학관계에 있었는지, 다른 가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도출된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 가족 구도 내에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위치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기에 타인과 관계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한 가족의 자녀들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출생 순위에 따라 매우 다른 심리적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가족 구도와 형제의 출생 순위가 인성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처음 지적한 학자가 아들러입니다. 그는 출생 순위에 따라 열등의 경험이 다르고 우월 추구의 노력의 정도 및 노력의 방향이 다르고 가족 구도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소속감,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 경쟁적 상황이 모두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아들러는 심리적인 위치에 따른 형제 간 서열을 맞이, 두 형제 중 둘째, 중간 아이, 막내, 외동이의 5가지로 목록화하였습니다. 출생 순위가 성격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생 순위뿐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나이차, 성별의 차, 기타 등등 다른 가족 구도의 요소들도 형제들 간의 역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맞이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가 바라보는 맞이는 새롭게 이룬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어린 새 생명으로 부모에게는 물론 친인척에게도 보배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부모와 친척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대접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끝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처지에 있는 맞이를 폐위당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폐위의 경험은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맞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동생에게 빼앗긴 사랑을 다시 차지하려고 또는 동생보다는 우월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맞이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어른들과도 관계가 좋고 어른들의 기대와 가치에 순응하며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가 많아서 부담이 많습니다. 폐위의 경험 때문인지 권위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동생보다 우월하려는 욕구가 강해 높은 부담과 압박을 느끼며 삽니다. 동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이 나이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감수합니다. 맞이가 자신의 적극적 노력 또는 부모님의 협조로 폐위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성공하면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맞이의 왕과 탈취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이는 흔히 난폭하고 비판적이고 불순종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동생과 나이차가 적고 동생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 마지의 폐위의 경험은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는 자신은 연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삶에 대한 위축감과 좌절감을 기본 정서로 간직하며 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들러가 바라본 둘째의 성향입니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둘째의 초기 어린 시절 환경에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도 첫째와 나눠야 하고 첫째의 미움을 견뎌야 하며 그와 경쟁하기까지 하며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처음부터 경쟁 상황에 살기 때문에 항상 압박받는 느낌을 갖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를 이기려고 고군분투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는 보다 독립적이고 반항적이며 민감합니다. 공공연히 부모에게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며 요구를 더 많이 하고 마지가 추구하지 않는 분야 또는 마지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마지를 이겨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음은 아들러가 바라본 중간 아이입니다. 서열이 셋째인 아이가 태어날 경우 둘째 아이는 주위의 관심이 줄어든 중간 아이가 됩니다. 종종 삼형제 중에서 중간 아이는 자신의 위치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고 위로 아래로 치받으며 싸우는 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중간 아이의 상황을 사람들은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스스로 빨리 성숙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자신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고 자유롭게 잘 지냅니다. 중간 아이는 혼자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더 적은 관심을 경험하여도 이것을 부족하거나 결핍으로 느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 아이 중에는 종종 형제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월의 지위를 차지하고 형제 중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자녀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면 형제 간의 경쟁이 꽤 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간 아이는 학교에서 남을 능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아이가 경쟁에서 형제를 이길 수 없다고 인식하면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마지가 협동적이고 동생을 잘 돌보고 돕는 경우 중간 아이는 마지를 통해 많은 이득을 봅니다. 아들러는 중간 아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출생순위적 환경이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감을 사용할 수 있는 형제와의 교류와 협동, 협력을 훈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아이가 인생에서 쉽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데 이는 어릴 적부터 협동과 자립심을 훈련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적 태도가 너무 강한 중간 아이는 혁명가 또는 개혁가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중간 아이는 일반적으로 옷이나 물건들은 형의 것을 물려받아서 쓰고 자신의 것은 동생에게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 경험을 하면서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지니고 삽니다. 중간 아이는 늘 형보다 덜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늘 동생보다 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다른 유형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아들러가 바라본 막내의 유형입니다. 막내는 부모뿐 아니라 손위 형제자매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이러한 환경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처음부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가운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으므로 든든한 지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낙천적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가 적어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른 형제보다 덜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 막내는 부모뿐 아니라 형제, 친척에게마저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를 돌보게 하고 노력 없이 누리게 되는 성취와 특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받기만 하고 자라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특성이 약합니다. 막내들 중에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형제들 속에서 강한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막내는 그 불쾌함을 없애려고 엄청난 우월 추구에 노력을 하여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막내들은 영원한 아이로 머물고 싶어서 나는 어리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갖고 응석바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막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영원한 아이로 과잉보호를 받으며 의존적으로 사는 막내도 있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즉 가장 낮은 위치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주 심부름이나 하거나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많이 한 막내들은 강화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거나 높은 반항심과 불만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응석을 부릴 확률이 가장 높은 막내가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맞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들러가 바라본 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동들은 다른 아동과 나누어 가지거나 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랍니다. 협력과 또래와의 관계 맺음의 경험 결핍으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면 외동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의 중심이 되었던 외동은 성장에서도 어린 시절에 관심과 애정이 초점이 되었던 경험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도전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남들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기주의가 완전히 옳다고 여깁니다. 외동들은 경쟁할 형제자매가 없이 자라서 가정에서 경쟁을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며 경쟁자로 인해 압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랄 위험이 크고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쉽습니다. 응석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와의 강한 고착 또는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들러는 모성 컴플렉스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연합이 맺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동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느 정도로 공동체에 생산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면 일반적으로 협동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월적 입장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적 위치가 내려가게 되면 그들은 쉽게 불평분자, 비평가, 불만가, 가정의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즉, 힘과 권위를 상실한 것을 거만함, 냉담함, 폭력이나 위세로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아들러는 외동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인간관계론이라는 학지사에서 나온 책을 바탕으로 출생순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첫째이어서, 둘째이어서, 혹은 막내여서, 외동이어서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든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만 하시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한참 후에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경우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 이해한 수준에서 멈춘 것일 뿐 자녀를 위한 진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해와 알아차림이 체화되어 실행이 될 때 부모로서의 마음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순항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잠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악담지기의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